2025년 미국 납세자 한 명이 유럽의 방어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 약 $800. 그런데 이제 미국인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유럽을 지켜야 하지? 80년 동안 유지된 세계 최강의 동맹이 지금 균열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위기는 외부의 적, 러시아나 중국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동맹 내부, 그것도 미국 내부에서 시작된 균열이죠. 트럼프가 NATO 탈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유럽의 안보 지형이 흔들리고 동맹국들은 공포에 휩싸였죠. NATO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 미국의 탈퇴. 이제 그것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GDP의 3%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발트 3국은 전면적인 군비 확충에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을 제안했죠. 이 모든 신호가 말하는 건 단 하나, 유럽은 드디어 미국 없이 살아남을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유럽이 미국의 군사력을 대체하려면 최소 5년, 어쩌면 15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지금, 그 시간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80년간 지속된 미국과 유럽의 동맹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왜 무너질 위기에 놓였는지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벽에 붙여놓고 매일 들여다보며 불만을 표출했던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요. 이 자료는 대부분의 동맹국들이 경제 규모 대비 2%라는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군사비를 쓰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014년 웨일스 정상회담에서 모든 NATO 구성국들은 2024년까지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겠다고 공식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대다수 국가들은 그 절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 분노한 트럼프는 미국의 NATO 탈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민들과 납세자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리였는데요. 실제로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런 압박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현실적 위협과 트럼프의 계속된 경고가 맞물리면서 더 많은 회원국들이 목표치에 근접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와 함께 일했던 측근들은 이번엔 정말로 NATO에서 발을 빼려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차기 행정부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본인도 이런 의도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 연설에서 그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큰 나라의 대통령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카카, 만약 우리가 약속한 돈을 내지 않고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다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요,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돈부터 제대로 내세요. 이런 발언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마침내 유럽을 홀로 남겨두고 자국 방어에만 집중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가능성 때문에 많은 유럽 지도자들이 그의 복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국은 지난 40여 년간 유럽 대륙에서 2번의 거대한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서유럽을 위협하는 침략자들의 승리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비에트 연방이 동유럽을 장악하고 서방 세계 전체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유럽 국가들의 상태였는데요. 그 당시 유럽은 폐허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주요 도시들이 파괴됐고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죠. 서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약한 유럽을 그냥 방치하는 대신 최소한 자력으로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호해주기로 한 것이죠. 미국은 이를 위해 $130억 달러라는 거액을 마셜 플랜을 통해 지원했고 이 나라들이 재건되고 서로 교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NATO라는 군사동맹의 창설이었는데요. 모든 회원국이
하나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공격받은 것이라는 집단 방위 원칙에 서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소련이 어느 한 나라를 침공하려 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동맹국과 동시에 전쟁을 벌일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미국은 이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자국 군대를 유럽 각지에 배치했고 무기는 물론 핵폭탄까지 현지에 배치했습니다. NATO를 통해 유럽 회원국들의 군사력에 10,000명이 넘는 병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유럽 방어는 분명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지만 미국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미국 경제는 향후 수십 년간 유럽으로 수출하는 각종 물자와 무기 판매 덕분에 큰 호황을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에게는 물러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서유럽을 점령하겠다고 위협하는 국가도 없었고 대부분의 동맹국들이 상당히 부유해졌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철수하는 대신 오히려 더 많은 국가들을 NATO에 초대해서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은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고 싶어 했죠. 새로운 회원국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럽 주둔 군대 규모를 줄였습니다. 문제는 유럽도 마찬가지 선택을 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유럽 각국들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확충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관계를 극도로 불균형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바로 이 불균형이 트럼프가 NATO에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입니다. 지난 8년간 미국은 다른 모든 NATO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 NATO에 내는 분담금이 아니라 자국 군대에 쓰는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이런 세부 사항들에 대해 틀렸을지라도 미국이 여전히 유럽 방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럽에 실제로 배치된 병력 현황을 보면 미국은 오늘날에도 가장 큰 기여국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개별 유럽 군대보다 많은 10만 명의 병력을 유럽에 주둔시키고 있어요.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대형 수송기, 공중급유기, 정보 수집 기술 같은 핵심적인 능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핵무기가 NATO를 침공으로부터 보호하는 궁극적인 억제력 역할을 하고 있죠. 즉, 미국은 여전히 유럽 방어 체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존재입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유럽 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바로 이런 역량들 때문에 러시아가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을 때도 미국이 주도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2022년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군사 원조가 유럽연합 전체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많았어요. 유럽이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많은 무기들이 결함이 있고 노후화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미국 이익에도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이를 지출과 빚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유럽이 이 일을 완수하는데 훨씬 더 큰 수혜자인데도 우리는 2,500억 달러 이상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1950년대로 돌아가 보면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유럽이 미국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모습이 될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가 합법적으로 혼자서는 탈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회가 승인 없이 NATO에서 탈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하지만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NATO를 탈퇴하지 않고도 사실상 NATO를 무력화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동맹들은 NATO가 2% 이상을 지출하는 회원국들만 지출하지 않는 회원국들을 도울 의무가 있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이는 거의 확실히 원래 NATO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겠지만요. 또 다른 계획은 트럼프가 동유럽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부 해군과 공군 전력만 남겨서 소위 휴면 NATO를 만들어 비상시에만 개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2025에서 보수 성향 분석가들과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트럼프가 유럽이 핵무기와 소수의 다른 능력들에 대해서만 미국에 의존하도록 NATO를 변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유럽 NATO 회원국들은 총 19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군 침공에 맞설 충분한 숫자는 되는 것 같지만 최근 분석에 따르면 실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30만 명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유럽은 또한 미국만이 제조하는 항공기, 장거리 무기, 정보 기술들을 대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미국의 핵무기가 없다면 다른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어려운 정치적 결정들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각국 정부들은 이미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지 아니면 매우 인기 있는 사회 프로그램들을 보호할지 선택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이민 통제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유럽은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유럽은 부유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나간다. 그들 몫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를 유지하는 것도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할 이유들이 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강력한 군대를 구축해왔고 미국의 동맹국인 대만과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꾸준히 더 많은 군대를 그쪽으로 이동시켜왔지만 중국이 갑자기 공격한다면 미국은 유럽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아시아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럽을 계속 밀어붙여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추진력이 필요할 겁니다. 5년에서 15년 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유럽인들이 이를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몇몇 유럽 지도자들은 이미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은 오랫동안 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왔어요. 폴란드는 목표를 GDP의 3%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프랑스 대통령 에마니엘 마크롱은 유럽군 창설이나 적어도 더욱 강력한 유럽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이제 합류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그들의 방위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얻은 영향력을 이용해서 갑작스럽게 물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더 평등한 미-유럽 방위 관계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합리적인 단계별 접근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NATO의 미래는 결국 모든 구성원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나누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